여보, 이 웃음소리 좀 들어보세요. 갑자기 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 같아서요. 노부부의 작은 책방에 올린 유튜브 영상의 웃음소리는 낡은 시계처럼 멈춰있던 시간의 태엽을 다시 감아 돌리기 시작했다. 정광일과 윤소정 부부는 충청북도 제천 외곽의 한적한 산간 마을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정광일은 퇴직한 중학교 과학교사, 윤소정은 낡은 한옥을 개조한 작은 책방을 운영하며 하루를 살아갔다. 소일거리로 연 책방에는 책보다 시간이 더 많이 쌓였다. 올해로 서진이가 사라진 지 35년. 그날을 떠올리지 않는 날은 없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소정은 창가에서 꼼짝하지 않고 바깥을 내다봤다. 그 겨울, 9살 서진이 마지막으로 눈밭 위에 남긴 발자국도 하천 근처에서 벗겨진 장화. 한 짝도 눈보라와 함께 사라져버린 뒤였다. 둘은 서울에서 살다가 10년 전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왔다. 그때는 이곳을 정리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돌아올까봐 혹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집을 비워둘 수 없어서였다. 광일 씨, 점심 먹기 전에 책방 좀 잠깐만 봐주세요. 소정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광일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에 앉았다. 요즘 책방 운영은 대부분 온라인 판매로 돌아갔지만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나 우연히 들린 여행자 덕에 살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무심코 틀어놓은 유튜브 영상, 제목은 미국 고등학교의 과학 선생님의 실험쇼. 영상 속 남자는 백발이 조금씩 섞인 중년의 한국계 남성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웃음소리였다. 장난기 가득한 그 웃음, 정광일은 어느새 마우스를 쥔 손을 멈추고 있었다. 소정 씨, 이 웃음소리 좀 들어보세요. 응? 갑자기 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 아닌가요? 이 웃음, 어디서? 소정은 이어폰을 건네받고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영상은 단순한 과학 실험을 다룬 콘텐츠였지만 웃음소리는 단순하지 않았다. 소정의 손이 살짝 떨렸다. 웃음소리는 너무도 익숙했다. 서진이가 어릴 때 눈 던지기 장난을 하며 깔깔대던 그 웃음과 같았다. 광일은 영상 제목 아래 붙은 이름을 확인했다. 앤드루 융 사이언스 티처, 샌 디에이고 하이스쿨. 정광일. 그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성도 같다. 외모도 닮았다. 이름도 직업도 어딘가 섬뜩할 정도로 겹쳐 있었다. 미국 샌디에이고 정씨. 소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의 잔향이 갑자기 눈앞에 돌아온 것 같았다. 그들은 영상의 댓글, 이메일 주소, 관련 인터뷰를 모조리 수집하기 시작했다. 마치 서진이 실종되던 해의 기억을 되짚듯이 컴퓨터 마우스를 쥔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날 밤 소정은 자정이 넘도록 책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의 손에 따뜻한 차를 쥐어주며 말했다. 혹시라도 아니더라도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죠. 그래요. 이번엔 그냥 넘길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썼다. 번역기로 다듬은 짧은 영어 문장들 사이에 수십 년간 하지 못한 말들이 묻어 있었다. 혹시 당신은 9살 때 한국에서 실종된 기억이 있나요? 그들이 다시 잠든 건 새벽 3시가 넘은 뒤였다. 눈발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그 눈발은 35년 전 서진이 사라지던 날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밤새 조용히 쌓여 있었다. 마당의 자작나무 가지엔 하얀 눈꽃이 내려앉았고 책방의 유리창은 뿌옇게 성에가 끼어 있었다. 윤소정은 잠에서 채 덜 깬 얼굴로 컴퓨터 앞으로 갔다. 손에는 여전히 미처 다 마시지 못한 국화차가 들려 있었다. 정광일도 말없이 옆에 앉았다. 둘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새벽에 보낸 메일에 답장은 오지 않았다. 샌디에이고 앤드류 정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유명한 인물이었다. 현지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 지역 교육청에서 표창도 받은 이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마치 존재의 시작이 사춘기 즈음부터인 것처럼 공백이 있었다. 만약 그 사람이 아니라면. 광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다시 덮어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소정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컴퓨터 알림음이 울렸다. 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앤드루 융. 제목은 단순했다. About your message. 소정은 마우스를 클릭하기 전 손을 가슴 위에 올렸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메일은 짧고 정중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계 미국인이고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썼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거의 없지만 최근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제 진짜 부모님이신가요? 정광일은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맞을지도 몰라, 맞을 수도 있어. 이후 몇 번의 메일이 더 오갔다. 앤드류는 자신이 4살 때 한국에서 입양되었다고 했다. 정확한 출생지는 알지 못하며 양부모는 생전에 관련 이야기를 꺼리는 편이었다고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라 교육자가 되었고 과학을 좋아했으며 별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도 썼다. 광일과 소정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별. 서진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것. 선생님, 별은 어떻게 죽어요? 라고 물으며 밤하늘을 보던 아이의 모습이 스쳐갔다. 그들은 결국 결심했다. DNA 검사를 요청하기로. 우리 DNA 자료는 충북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어요. 실종자 가족 DB에 등록된 상태니까 매칭만 하면 돼요. 광일은 아들에게 설명하듯 메일을 썼다. 앤드류는 몇 시간 뒤 곧바로 검사에 동의했다. 이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샘플을 보냈고 한국경찰청 실종자 전담팀도 움직였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일주일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 사이 광일과 소정은 조심스럽게 앤드류와 화상통화를 시도했다. 처음 보는 얼굴, 처음 나누는 눈빛. 화면 속 앤드류는 단정한 셔츠 차림에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은 중년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소정이고 이쪽은 제 남편 정광일입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 사람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아무도 감히 먼저 아들이라거나 부모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앤드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거의 없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희미해요. 단지 가끔 눈 오는 날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을 꾸긴 합니다. 아주 또렷하게요. 서진아, 집에 가자. 그 목소리가 지금도 머릿속에서 들린다고 앤드류는 말했다. 그 한마디에 소정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다. 광일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확신은 아직 없었다. DNA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리고 앤드류는 그날 이후의 기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이토록 길었던 적이 없었다. 정광일은 매일 책방 문을 열지 않았다. 윤소정도 창가에 앉아 종일 눈 내리는 마을만 바라봤다. 안방 탁자 위엔 커피 잔이 수북이 쌓였고 거실엔 오랜만에 꺼내놓은 앨범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사진 속 서진의 얼굴을 수없이 반복해 바라보았다. 이 눈웃음 앤드류랑 비슷하지 않아요? 귓끝 모양도 그렇고 오른쪽 광대 밑점도. 모든 게 닮아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 기억만이 닮지 않았다. DNA 결과는 8일째 아침 경찰청 실종수사팀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알려졌다. 정광일이 수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옆에 있던 윤소정이 손등을 꼭 잡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쪽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앤드류 정 씨는 정광일 씨와 윤소정 씨의 생물학적 자녀가 맞습니다. 광일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맞대요. 그는 입술을 눌렀다. 우리 서진이 맞대요. 소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말없이 어깨를 떨며 흐느끼듯 숨을 토했다. 서진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살아온 시간이 이제야 돌아왔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앤드류는 DNA 결과를 통보받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게 진짜라면 정말 저는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의 표정에는 감격이 아닌 당혹과 혼란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거듭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모님이라 느껴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정광일과 윤소정의 가슴을 찔렀다. 소정은 화면 너머로 손을 뻗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서진아, 아니 앤드류 씨.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앤드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릴 적 이름도 한국말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양부모님 성도 정 씨였고 미국 이름은 앤드류. 지금껏 단 한 번도 제 이름이 서진이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의 입장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정광일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말이었다. 기억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낯선 사람이라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씁쓸하게 갈라졌다. 앤드류는 말없이 침묵했다. 그것이 더 큰 상처였다. 며칠 후 앤드류는 한국을 방문했다. 처음으로. 인천공항에서 그를 마주한 광일과 소정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아들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들은 제천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다. 어색한 자동차 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마당을 건넌 순간 앤드류는 마치 낯선 여행자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눈 쌓인 돌담, 개울 소리, 마루에서 삐걱대는 나무 소리까지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었다. 여기가 제가 자라던 곳인가요? 그는 낮게 물었다. 소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방에서 내가 첫눈 오는 날 눈사람을 그렸어요. 광일은 말하며 낡은 벽지를 가리켰다. 앤드류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여전히 낯설어요. 그날 밤 광일은 소정에게 속삭였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건 우리만의 재회일지도 몰라요. 서진이는 우리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제천의 집은 무척 조용했다. 이불 속에 누워있는 세 사람은 각자의 불면에 잠겨 있었다. 광일은 오른쪽 방, 소정은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고 앤드류는 아이가 쓰던 작은 방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진이 어릴 적 그려놓은 별자리 그림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림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별이 많아서 좋아요. 별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앤드류는 문득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별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이 문장이 어째서인지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건드렸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은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다. 미역국, 계란찜, 김구이. 미역국 좋아하셨어요. 생일마다 꼭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밝게 말했지만 앤드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사실 미역국을 처음 먹어봐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저는 생일마다 팬케이크를 먹었거든요. 그 말에 소정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광일은 그 모습을 본 뒤 조용히 물을 한 잔 마셨다. 식사 후 세 사람은 마을을 함께 걸었다. 소정은 어릴 적 서진이 자주 가던 개울가를 보여주었고 광일은 산책로 중간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 너랑 내가 나뭇가지로 만든 활을 쏘던 곳이야. 너는 항상 관역을 잘 맞췄어.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상의 반응은 없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게 마치 누군가의 추억을 훔치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광일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입가가 일그러졌다. 훔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잃어버린 거라고. 소정은 얼른 두 사람 사이에 섰다. 괜찮아요. 서진이 아니 앤드류 씨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녁 결국 충돌이 터지고 말았다. 식사를 마친 뒤 광일은 조심스럽게 앤드류에게 말했다. 혹시 앞으로 한국에서 살 생각은 있니? 그 말은 평범한 듯 보였지만 무언의 기대와 요청이 담겨 있었다. 앤드류는 당황한 듯 했다. 그건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직장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 저 자신을 느끼기 어려워요. 광일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겠지. 넌 이미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 말씀이세요? 앤드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저는 여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이 가족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그런 제가 여기에 남아야 한다면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광일도 더는 참지 못했다. 기억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단 말이냐? 우리가 너를 위해 35년을 기다렸어. 그게 다 헛수고였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들에겐 기억이 있고 감정이 있겠지만 저는 낯선 사람을 부모라고 느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소정이 숟가락을 탁 놓았다.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만하세요. 우리는 이 아이를 다시 찾은 게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인정해야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광일은 고개를 떨궜다. 앤드류는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문틈으로 새어나온 빛 속에서 광일은 낡은 앨범을 들고 소정에게 말했다. 나는 하루만이라도 서진이의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어. 소정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관계는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서진이를 만들었듯이 앤드류도 다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앤드류는 방 안에서 혼자 자신의 여권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그 속에 담긴 이름, 앤드루 융. 그리고 지금 불리는 이름, 정서진. 그는 두 이름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제천은 눈 대신 잔설과 안개가 뒤엉킨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제는 눈 내리는 마을이 아니라 침묵과 서늘함으로 가득한 마을처럼 느껴졌다. 앤드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호기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이메일을 확인하고 미국으로 복귀할 비행 일정을 검색하고 있었다. 정광일은 눈치를 챘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조금은 기다려줘야지. 윤소정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자주 부엌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무언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고요가 흘렀다. 미역국은 식었고 김치는 아무도 손 떼지 않았다. 내일 서울에 가려고 해요. 앤드류가 말했다. 며칠 후면 비행기도 있고 정리할 일도 있어서요. 광일은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소정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 사정이 있으니까. 말끝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었다. 왜 지금 그렇게 급히 돌아가야만 하는지. 식사 후 광일은 마루에 앉아 혼자 담배를 피웠다. 금연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그날 밤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기억이 없어도 자식은 자식이야. 그런데 왜 나는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걸까? 반면 앤드류는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벽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어린 시절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작은 고무공 하나를 집어들었다. 딱딱하고 반쯤 터진 그 공에는 옅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서진이의 행운공. 그는 가만히 공을 손에 쥐고 있었다. 손바닥이 이상하게 간지러웠다. 하지만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 날 앤드류는 혼자 마을을 나섰다. 서울행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향했다. 그가 떠난 뒤 집안은 그야말로 진공처럼 고요해졌다. 소정은 창가에 앉아 앤드류가 사용하던 방을 바라봤다. 침대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접힌 옷 한 벌과 메모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광일은 그 메모를 보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또 사라졌어. 이젠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소정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무너진 희망을 붙잡기엔 너무 지쳐 있었다. 며칠 후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앤드류였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너무 갑자기 나와서 죄송했어요. 그냥 숨이 막혀서요. 제 감정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소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서진아. 아니, 앤드류 씨. 서울은 어때요? 돌아가기로 했나요? 아직은 생각 중이에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혹시 제가 한국에 남는다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그 질문은 광일과 소정을 동시에 울렸다. 앤드류가 처음으로 남아도 될지를 물어온 것이었다. 그건 곧 다시 시작해도 될지라는 신호였다. 서울은 제천과는 다르게 빛으로 가득했다. 고층 건물의 유리창은 눈부시게 반사되었고 도로 위의 소음은 익숙하지 않은 리듬으로 앤드류의 귀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에겐 익숙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강남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미국 복귀 일정을 미루고 있었다. 매일 저녁 짧은 영상 편지를 녹화했다. 누구에게 보낼지 정하지 못한 메시지들이었다. 오늘은 동대문 근처를 걸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저에겐 낯설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익숙한 기분도 들어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어릴 적 꿈을 꾸었다. 작은 개울가, 눈 덮인 나무,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손을 끌어당기던 느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던 목소리. 서진아, 여기 눈 오잖아. 던져봐, 이렇게. 그는 깨어난 후 처음으로 서진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보았다. 서진 정서진. 며칠 후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계세요? 그 말에 정광일은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앤드류는 그를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다. 그래 아버지다. 혹시 제가 제천으로 다시 내려가도 될까요? 좀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저를 그리고 두 분을. 광일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창가에 기대어 있었다. 소정은 그의 표정을 읽고 수화기를 대신 받았다. 서진아,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 괜찮아. 이 집은 내가 떠난 날 이후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어. 이틀 뒤 앤드류는 다시 제천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여행자처럼 걷지 않았다. 그는 짐가방을 들고 천천히 마당을 걸어 들어왔다. 소정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소정은 가만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너는 원래 여기에 있었던 아이야. 다시 온 게 아니라 잠깐 길을 돌아서 온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장작불을 피웠다. 광일은 말없이 조그만 나무 의자를 가져다 앤드류 옆에 놓았다. 이거 내가 어릴 적 앉았던 자리야. 그땐 내 다리가 짧아서 여기에 발이 닿지 않았거든. 앤드류는 그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그리고 불빛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저였을까요? 그 아이가. 광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기억은 때때로 배신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난 매일 밤 내 이름을 불렀고 내가 없는 자리에도 내가 있다고 믿었어. 앤드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상하게 이곳이 낯설지 않아요.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익숙한 냄새가 나요. 벽지 냄새, 장작 타는 냄새 그리고 이 목소리. 소정은 작게 웃었다. 그 목소리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했던 거란다.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들려주려고. 그날 밤 앤드류는 다시 어린 시절 방에서 잤다. 책상 위엔 여전히 서진이의 별이 그려진 종이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조심스레 광일과 소정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혹시 이 집에 좀 더 머물러도 될까요? 그리고 천천히 서진이라는 이름을 다시 기억해보고 싶습니다. 광일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하지만 꼭 함께. 제천에서의 시간이 며칠째 흐르던 어느 날 정서진은 동네 도서관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앤드류가 아닌 서진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도서관 한쪽 시골 마을 뉴스 기록 보관소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스크랩북의 책장을 넘기던 그는 1989년 12월 14일자 조그만 지방 일간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제천 초등생 실종 눈 속에서 사라진 정군구 행방묘연. 흑백 사진 속 자신은 두툼한 겨울 점퍼를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다면 정말 나는 서진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을 본 순간 어딘가에서 울리는 듯한 멜로디가 들렸다. 유치원 종소리.
그리고 서진아, 눈발 3개 모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는 손을 덜덜 떨었다. 그건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동생? 친구? 아니면 기억의 조각들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눈, 개울가, 그리고 제설차의 붉은 불빛. 무언가 금속성의 차가운 소리. 그리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 아가야, 엄마가 데리러 못 왔대. 삼촌이 대신 가자. 그 순간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게 실종 당일의 기억이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당에서 나무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진은 뛰어들 듯 다가가 물었다. 저 실종되던 날 혹시 제설차를 봤다고 했었죠? 광일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래, 맞아. 내 장화 한 짝이 개울가에 있었고 그날 제설차가 지나갔었지. 그 제설차 기사 찾은 적 있었나요? 소정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에서 수색은 했지만 그때는 제설차들이 임시 운행이라 명단조차 없었어. 그 사람이 저를 데려간 것 같아요. 서진이 말했다. 누군가가 낯선 어른이었는데 저한테 엄마 대신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음 장면은 낯선 방 그리고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들은 절 진우라고 불렀어요. 광일은 숨을 삼켰다. 소정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 사람들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니? 광일이 물었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납치범일 거라는 생각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며칠 전 미국 집에서 가져온 박스 하나를 열어보였다. 양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다. 1989년 12월 20일 상민이 아이를 데려왔다. 너무 어리다. 너무 예쁘다. 불안하지만 이 아이는 이제 내 아이다. 출생 기록이 없다고 했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소정은 그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 읽었다. 출생 기록이 없다고 했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광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럼 결국 양부모님은 그 사람에게서 널 넘겨받은 거구나.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직접 데려오진 않았더라도 납치된 아이란 걸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아무 말도 안 한 걸지도 몰라요. 서진은 고개를 떨궜다. 그분들은 좋은 분이었어요. 어떤 진실도 그 기억을 지우게 하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겠어요. 그게 두 분에게 너무나도 큰 시간을 빼앗아간 일이니까요. 광일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린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 시간에 감사하고 있어. 다만 그 진실을 내가 혼자 감당하진 않았으면 해. 우리가 함께 겪자. 이번엔 같이.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마당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봄이 다가오는 제천의 마을엔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산등성이엔 새순이 고개를 내밀고 개울물 소리는 얼음장 아래로 살랑거리며 흐르고 있었다. 정서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스스로 책방 문을 열었다. 이제는 이 집에서 잠을 깨고 물을 끓이고 현관문을 여는 일이 익숙해졌다. 그는 윤소정의 앞치마를 빌려 책방 안쪽에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소정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우리 집 사람이 다 됐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연습 중이에요. 광일은 뒤늦게 거실로 나왔다. 그는 손에 오래된 목재 조각을 들고 있었다. 서진아, 이거 기억나니? 내가 5살 때 만든 배야. 물에 띄우겠다고 하루 종일 깎았었지. 기억나진 않지만 손에 익은 느낌이에요. 그 말에 광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감정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제천 초등학교를 찾았다. 그곳은 그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였다. 운 좋게도 당시 섬으로 근무했던 이가 아직 인근에 살고 있었다. 그날 많이들 울었어요. 내 또래 친구들도 담임 선생님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온 마을이 한 아이를 찾았지.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그 많은 울음과 발걸음 위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이 났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부모 앞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요. 광일과 소정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래. 미국에선 정리할 것도 있을 텐데. 다 정리했어요. 학교에도 휴직계를 냈고. 한국에서 천천히 새롭게 살아보고 싶어요. 이름도 정서진으로 바꾸고요. 소정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광일은 그를 와락 안아주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서진아. 이번엔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서진은 부모와 함께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을 마쳤다. 여권도 정정했고 주민등록도 다시 만들었다. 정서진이라는 이름이 서류 위에 새겨지자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따라 읽었다. 정서진. 이제는 잃어버린 이름이 아니라 선택한 이름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서진은 제천의 한 중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맡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경력이 인정되어 정식 임용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만족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별은 왜 빛나요? 서진은 한참을 바라보다 웃었다. 왜냐면 그건 사라져도 우리가 기억하니까. 빛났던 걸 잊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칠판을 닦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마을 어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전히 별은 거기에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만큼 멀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광일은 목공 작업대 앞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소정은 마당에서 조그만 화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진은 문을 열며 말했다. 엄마, 아버지. 저 왔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마침내 돌아온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되돌려 놓았다. 이제 이 집엔 세 사람이 있었다. 기억보다 단단한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